볼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봉건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약 170여 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셀주크 투르크가 세력을 키워서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게 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였던 당시 황제였던 알렉시오스 1세가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비잔티움 중심의 동방교회와 그 다음에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 로마 교회는 그때 서로 뭐 파문까지 하고 완전히 등을 진 상태였죠. 척을 진 상태였는데 너무 위험해지니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동방교회가 로마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죠. 로마 교황은 당시 우르반 2세였습니다. 우르반 2세는 성지 회복을 위해서 십자군을 소집하는 거죠. 당시 이제 로마 교황의 그런 권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건 가능했던 일이지만 꼭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은 왕대로 자신의 그 새로운 영지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고, 제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후들은 뭐 명예욕 같은 것도 있었고, 제후와 기사들은 상인들은 이 지중해 무역, 동방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 농민들은 종교적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결합이 되면서 십자군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동방교회에 대한 영향력까지 확보하고 싶었던 교황의 욕심이 가장 컸겠죠.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십자군 전쟁 중 제1차 십자군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죠. 지난 시간에 그 로마 제국 시대에 5대 교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5대 교구 중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티오크, 예루살렘 교구는 다 지금 이슬람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교구를 회복하자라는 게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1시간 내내 떠들 수 있지만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1차 십자군 전쟁 때만 안티오크, 트리폴리, 예루살렘 이 지역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왕국, 트리폴리는 트리폴리 백작, 트리폴리 백국, 안티오크는 공작의 안티오크 공국, 그리고 이 위쪽에는 에데사 백국, 백작의 지역에서 한 4개 정도의 기독교 왕국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때뿐이었고 셀주크 투르크가 좀 약화되어 있는 틈을 타서 그리 됐던 거였고, 나중에 그 살라딘이라고 하는 그 투르크인 출신의 이슬람 영웅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살라딘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국도 결국 무너집니다. 다 뺏깁니다. 다 뺏기게 되는 힘들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무너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나중에는 이곳에 대한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도 성지지만 실은 이슬람교에서도 성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마지막에 하늘로 이렇게 승천한 곳이 예루살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슬림에게도 성지입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조건으로 나중에 좀 합의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계속해서 동방 무역로 확대를 꾀하는 이탈리아 상인들의 욕심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십자군 원정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어이가 없었던 건 4차 십자군이죠. 4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이 4차 십자군이 모집되자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띄워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해상 공화국으로서 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먼저 이집트를 치자. 이집트에 당시 마물루크 왕조가 있었는데 얘들을 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을 칠 수는 없다. 이 이슬람 왕국을 먼저 쳐서 배후를 좀 안정시켜 놓고 나서 예루살렘을 치자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근데 여기에 모인 베네치아에 모인 십자군들이 정작 배를 타고 갈 뱃삭이라든가 뭐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자 이런 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만 가지고 모인 거죠. 여기서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이 헝가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라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 있는데 이 도시를 좀 뺏어 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까지 태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군은 엉뚱하게 이 자라를 먼저 공격을 해서 베네치아에게 넘겨주고 배를 타고 옵니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황태자가 자라에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 자기가 지금 왕이 결정전 쟁탈전에서 밀렸는데 자기를 도와주면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제 이집트 가는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베네치아 상인들은 그럼 먼저 비잔틴 제국을 공격해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서 돈 좀 너희들 통행료를 내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뱃삭을 내라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군이 어이없게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해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틴 제국을 세우죠. 어이없지 않습니까?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그 후손들은 오히려 이 이슬람 술탄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니케아라는 곳에서 니케아 제국을 세우고 이 라틴 제국에 맞서 싸우죠. 이 라틴 제국은 한 60여 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결국 니케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비잔티움 제국이 부활됩니다. 아니 기독교 성지를 회복해야 될 십자군이 같은 기독교 국가를 공격한다? 돈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십자군 전쟁이 벌써 변질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십자군 전쟁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벌써 8분이 돼버렸네요. 결국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 가자고 막 이렇게 동떴던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갔던 많은 영주와 기사들도 몰락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는 천주교 신앙, 카톨릭 신앙이 굉장히 독실하죠. 그래서 많은 제후와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에 막 참여했는데 실패하니까 결국 죽거나니까 몰락해버리고 오히려 그 제후들의 땅을 왕이 자신의 직할령이나 왕의 영지로 회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권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이탈리아 도시들, 특히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해상 공화국들이 이제 번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십자군 실어다 주고 동방 무역하느라고요. 그리고 이슬람과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서유럽 문화도 자극을 받습니다. 교역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11세기경부터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원거리 이 십자군 원정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습니다만 원거리 무역이 확대되는 거죠. 시장을 중심으로 교육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네치아나 제노바 이런 데는 이제 지중해 무역의 거점이죠.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와 토리노 이런 것 등은 직무업이 발달했고요. 이런 것은 지도를 보면서 하는 게 편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중해 교역권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베네치아라든가 제노바 같은 해상 공화국들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라노 그리고 여기에 토리노 이런 것 등이 이제 직무력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북부의 북유럽 교역권에서는 함부르크나 리베크 등의 도시 등이 발트해하고 북해의 무역을 주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는 그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한자 동맹이라는 게 결성이 됩니다. 이 한자 동맹은 지금 여러분들 유럽에 혹시 여행 가본 분들은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면 루프트 한자라고 하는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는데요. 그 루프트라는 게 독일어로 그 에어, 항공 이런 걸 뜻하고 한자는 바로 이 한자 동맹의 한자에서 왔습니다. 루프트 한자라고 하면 이건 항공 길드, 항공 그런 요 업에 종사하는 비행기 회사들의 연합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아직까지도 유럽은 그러니까 이런 길드적인 속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중해 교역권과 북유럽 교역권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내륙 교역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곳이 있겠죠. 이런 데가 바로 이제 쌍파뉴 지방. 이곳이 이제 두 무역권을 연결해주면서 번성했다. 중세 도시들은 처음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도시의 성장 본문으로 좀 와보면 한자 동맹이 있었고 처음엔 영주의 도시들은 영주의 지배권을 받고 있다가 점차 영주하고 타협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획득합니다.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일정 정도의 돈을 주고 아예 특허장 너희들 여기서 자치해라라는 권한을 인정받는 문서죠. 이런 걸 얻거나 안 되면은 싸워서 자치권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점차 자치화되다 보니까 도시민들은 자유시민들이죠.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길드를 조직하게 됩니다. 길드. 그래서 상인 길드, 수공업 길드 등이 만들어지는데요. 상인 길드는 상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업활동을 규제하면서 자치권을 얻는데 앞장을 섰죠. 먼저 이제 그 뒤에 이제 수공업 길드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요. 이건 자기들끼리 업종에 대한 생산활동을 규제하면서 도제, 직인, 장인 이런 직분에 따라서 딱 개서제, 엄격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자신들의 업종을 독점해 갑니다. 벌써 또 13분이야. 빨리 끝낼게요. 일단 오늘 또 한 20분 예상이 되네요. 이건 너무 많은 내용을 학습지 하나에다 그냥 다 몰아쳐서 넣어놨어요. 계속 합시다. 장원제와 농노제 해체. 원거리 무역이 성행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폐 경제가 확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주들도 이제 이 화폐 경제가 확산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노들에게 와서 네 몸으로 떼어라 라고 하는 거 부역해라 라는 걸로 안 돼요. 그래서 너 농노들 너 세금 돈으로 내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노들이 이제 돈만 내면 용주로부터 좀 요 속박이 좀 덜 해지겠죠.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음,
그런데 또 농작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 화폐 가격이 좀 폭락하게 되니까 농노들이 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게 높아지고 화폐를 갖고 있었던 영주는 오히려 더 빚에 쪼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몽골과의 전투 과정에서 그 발트해 연안 이쪽에서 이제 발트해 연안이 아니라 그 어디입니까? 그리스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그리스 반도 요 일대에서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일대에 로마군이 시체를 던지고 가는데 이게 이제 번져가지고 흑사병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2,500만 명 이상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농노의 경제적 지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겠죠. 농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처우를 개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좀 해방시켜 주고 하게 되니까 자원을 떠나버리죠. 도시에 가면 자유시민이 되는데요. 이게 자원 해체가 촉진됩니다. 영주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농노들에 대한 속박을 강화하고 세금을 올리려고 하죠.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봉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자크리의 난. 자크리는 프랑스 농민들 이름 중에 자크가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수 명사로 자크리라고 하면 이거 자크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와트 타일러,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와트 타일러의 날. 얘들이 한때 수도였던 런던까지도 점령했다고 하니까 세력이 굉장히 셌겠죠. 이런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한편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과 영주의 세력이 약화됐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왕은 자신 왕권 강화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법권, 과세권을 확대해 갑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봉건제에서는 지방 영주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 걷고 재판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영주에게 부여됐던 권한을 왕이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자기들이 나쁠 게 없거든요. 자신들의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준다면 국왕이 중심이 된다면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유리하다고 보니까 국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더욱더 교황과 영주의 힘은 약해지겠죠. 이러면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의 그 플랑드르 지방과 프랑스 내 영국령을 두고 일어났던 백년 전쟁. 뭐 백년 전쟁 요거만 가지고도 한 시간은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영국 내에서 그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사이에서 일어났던 장미 전쟁. 원래 랭캐스터가 왕위를 이렇게 잇고 있었는데 요크 공이 이제 자신의 왕조를 좀 세우려고 하면서 하얀 장미 문양을 상징으로 하는 요크가와 그 다음에 붉은 장미를 상징으로 하는 랭캐스터가가 싸우는 거죠. 결국은 랭캐스터가의 헨리 7세가 승리하면서 튜더 왕조를 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장미 전쟁 아닙니까? 아, 프랑스의 백년 전쟁, 영국의 장미 전쟁, 모두 결과적으로는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형성되는 거죠. 교황권의 쇠퇴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세였는데요. 왕권이 세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왕이 심지어 교회와 성직자에게도 과세를 하려고 했죠. 이렇게 용감했던 임금이 바로 프랑스의 필립 4세, 필립 4세죠. 그러자 교황이 이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필립 4세를 파문시키죠. 이게 바로 보니파키우스 8세.
그런데 카노사의 굴욕과는 상황이 역전돼 버립니다. 왕권이 세져서 오히려 왕이 가서 교황을 사로잡아 버리죠. 보니파키우스 8세는 필립 4세에게 모욕당하고 이제 좀 화병인지 쓸쓸하게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필립 4세는 클레멘스 5세를 교황으로 만들어주죠. 자기가 자기 신복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을 교황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황은 그 답례로 교황청을 그 프랑스 왕의 통제 아래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뇽에서 교황청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것도 한 70년간 이어지는데 이 시대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아비뇽 유수. 유수는 가둘 숫자니까 교황이 아비뇽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비뇽에서는 아비뇽대로 교황이 계속 나오는데 로마 교황에서는 그 정통성 없다. 내가 정통성이 있다면서 새로운 교황을 따로 뽑아요. 둘이 계속해서 다투게 되겠죠. 교회의 권위는 더욱더 실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 그 옥스포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교회가 부와 사치나 일삼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신자들은 교회와 성직자의 말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이런 좀 어찌 보면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바람에 이단으로 규정돼서 파문되는 거죠. 후스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후스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만큼 이렇게 교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에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콘스탄틴 공회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반성하자 해서 이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을 다 파문시켜 버리고 탄핵시키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권의 쇠퇴는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죠. 결국 나중에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분 넘어버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